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아와 가난의 고통 속에서 헤매던 다리아가 백마탄 왕자님, 브론스키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떠난 안나와 만난 장면들을 읽어봤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낭만적이기 그지없었지만 가까이서 본 분류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리아가 식사 시간에 레빈에 대한 이야기에 불쾌감을 느끼고 방으로 돌아온 밤인데요. 역시나 안나가 다시 찾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안나는 다리아에게 낮에 브론스키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는데요. 다리아는 때마침 잘 됐다며 자신이 브론스키에게 받은 부탁을 이야기할 기회로 여깁니다. 다리아는 이혼 절차를 정확히 마무리하고 딸아이와 이후에 낳을 아이들이 브론스키 자신의 성을 따랐으면 한다는 그 이야기를 안나에게 해주는데요. 여기서 안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 하죠. 더 정확히는 딸아이를 출산할 때 알았던 병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아가 자신이 정확히 이혼 절차를 마치고 브론스키와 결혼하게 되면 브론스키의 애정이 식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리아의 남편 스테판이 그러듯 말입니다. 안나는 브론스키를 사랑하지만 언제 그의 사랑이 떠날지 몰라 심리적으로 온전한 소유의 감각을 브론스키에게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며 이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까지 마치고 각자 잠자리로 향합니다. 안나와 대화하며 진심으로 안나를 연민하던 다리아는 안나가 자기 방으로 떠나자 안나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 아이들이며 집에 관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이전과 달리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 다리아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빈의 마차를 타고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부 역시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브론스키의 집만 봐도 엄청나게 부유한 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마차의 말들에게 먹이를 정말 욕이나 할 정도나 줬다고 하죠. 그리고 사무관 역시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리아가 그 집에서 겪은 인상과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이겠죠. 하지만 레빈의 집으로 돌아온 다리아는 브론스키네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지 또 자신이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지만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지 또 부풀려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다리아가 떠나고 다른 손님들도 모두 떠난 이후에 브론스키와 안나는 둘이서만 여름과 가을의 일부를 시골에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브론스키는 이 시골 영지에서 영지 관리를 무척이나 잘하고 사업들도 척척 진행하며 재산을 차근히 잘 불리는 중입니다. 안나는 유행하는 소설들은 물론 정보서들까지 두루 섭렵하여 브론스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브론스키에게는 애정인 동시에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남자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 커다란 답답함을 느끼죠. 이러는 차에 주변 영지에 귀족 단장 선출회가 있어 이곳에 다녀오겠다고 안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안나는 예상외로 그에게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론스키가 느끼는 이런 답답함, 남자로서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가 거꾸로 안나에게 불안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안나가 이번에는 브론스키를 잘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귀족단장 선출에는 브론스키가 아니라 레빈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선거는 보수적인 구세력과 지방자치제도를 지지하는 진보 세력의 대결 느낌인데요.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보단 정치적인 연합과 편가르기, 그리고 별 의미 없는 연설들로 점철됩니다. 보수도 진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느 쪽이 귀족 단장이라는 감투를 차지하는가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비는 선거 과정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의 술수에 혼란을 느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형 세르게이는 어리버리하는 레빈을 보며 어쩜 그리도 정치적인 수완이 없냐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레빈이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와중에 브론스키가 지지하던 진보 세력의 후보가 당선이 되고 브론스키는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번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에 출마해 귀족단장에 선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레비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에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이 장소를 얼른 떠나기로 마음먹죠. 이 귀족단장 선출 장면은 읽기에도 꽤 지루하고 답답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문장들의 답답함들은 톨스토이가 당대에 느끼던 정치 상황의 현실적인 혼란과 피곤함을 의도적으로 문장에 녹여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남자들이 모여 정치적인 야망과 현실적인 수완을 자랑하는 와중에 브론스키를 별말 없이 보내준 안나는 홀로 다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고서 브론스키를 보내주긴 했지만 막상 브론스키가 없는 상황에 당면하니 홀로 온갖 불안한 상상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안나의 모습이 그려지죠. 안나는 딸아이가 아프다는 거짓 편지를 써 브론스키에게 보내는가 하면 곧바로 이어서 자신이 그를 찾아가겠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죠. 물론 브론스키는 딸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만 딸아이가 그리 아프지 않은 모습을 직접 보고 또 안나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음으로써 상당한 피로감과 환멸감을 호소합니다. 그러며 자신은 다음날 바로 떠나야 한다고 안나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안나는 브론스키와 떨어지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져 이번에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혼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실제로 알렉세이에게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편지를 써 보내며 오늘의 독서가 정리됩니다. 오늘은 216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이 분량까지 정확히 6부도 마무리됩니다. 6부에서는 겉보기에 화려하고도 멋져 보이는 삶을 사는 안나가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이 아주 잘 그려졌고 그것이 임계점에 달해 이혼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그려졌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브론스키 역시 안나의 모습을 보며 그 인내심이 어떤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안나의 이혼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고조되는 느낌을 받으며 오늘의 독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읽을 7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